그러면 라운드 2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입니다. 지금 그 일정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경선 일정이 들어가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제가 타임테이블을 모르겠는데 3월 지금 초순께는 민주당 후보를 결정하고, 그리고 지금 야권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개의 리그로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제3지대에서 그러니까 안철수 금태섭 예비후보 간의 단일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하면 3월 초순에 양쪽에서 정해내고 아마도 3월 10일께는 야권도 어떤 식으로든 단일 후보를 낸다는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될지 안 될지는 지켜볼 대목은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 생각은 야권이 단일화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3월 17일, 18일이 아마 후보 지금 등록일인데 그 전까지는 아마 1대1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좀 흥행에서는 지금 이렇게 그 다소 좀 밀리는 감이 있지만 여당의 지금 박영선 그리고 우상호 후보 간의 지금 경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뭐 처음부터 계속 그 박영선이 앞서 있는데, 네. 여당의 전략으로 보면 친문이나 네. 386 후보보다는 그렇죠, 뭐 비문처럼 보이는 박영선이 좀 유리할 거다 이렇게 보여요. 상대적 경쟁력이 뭐 여론조사에서 좀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여당이 사실은 뭐 부산시장 선거는 뭐 여러 가지로 뭐 지금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선거지만 또 작업을 해서 한번 기대를 해본다 이런 수준일지 모르겠고, 서울은 뭐 자기들이 지금 비슷비슷하게 나온다면 안철수 대 박영선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국민의힘당이 안철수를 경선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 여당에서 전략 중에 하나는 상대적으로 안철수를 단일 후보로 만드는 게 상대하기가 쉽다고 봅니다. 왜? 지금 뭐 국민의힘이라는 그 당을 배경으로 해서 지지자를 다 끌어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안철수는 외연 확장이 조금 넓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이 여권의 공격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는 소지도 또 있다고 봅니다. 안철수로 결정되었을 때 집중 공격을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준비도 했을 거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안철수를 상대로 한다면 지금 비슷비슷하게 나온다면 선거 국면에 가면 자기들이 뭐 경제나 코로나 변수나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나빠지지 않는 한은 안철수는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권 내부는 내심 서울은 먹지 않겠느냐, 그리고 부산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지금 여권의 어떤 지금 그 경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결국은 이것이 그 야당의 또 단일화 문제에도 이어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 안철수 후보가 되는 게 야권 승리에서는 가장 여론조사상에서 낫다 하는데 그게 함정이 있다 뭐 이런 지적이십니다. 이게 우리 차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뭐 일견 그 상당히 좀 뭡니까 나름대로 일리 있는 지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보궐선거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투표를 났기 때문에 결국은 이 조직적인 동원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이렇게 단일화했을 경우에 화학적 결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야권 단일 후보로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지금 이 지지율 자체가 상당히 거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 지금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 예비 후보보다 지금 상당히 조금 오차 범위내에서 앞서고 있긴 하지만 실제 그 투표함 뚜껑을 열었을 때는 상당히 그거보다 뒤집힐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이 오차 범위 밖으로의 지지율을 벌리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초박빙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아마 투표장에 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될 사람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만약에 확산이 돼야만 그러니까 투표를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어금버금하게 갔을 경우에는 아마 국민의힘 그 당협위원장을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상당히 좀 반신반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가 결국 지금 상당히 격차를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우리 이 한길 리서치 홍영희 소장님이 좀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 안철수 지지층의 성격에 대해서 뭐 각자 이제 의견들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안철수 지지층은 기존의 틀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항상 선거에서는 거대 정당 후보에 비해서 군소 정당 또는 무소속 정당은 여론조사에 비해서 가만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소위 말하는 선거에서의 조직의 영향력을 말하는 거죠. 특히나 재보궐선거는 조직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안철수가 서울시장 단일 야권 후보로 자기가 처음 제기를 하고 나갔을 때 지지율이 급상승을 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조직과는 상관없이 일반 유권자들에게 있어서 야권 단일 후보 또는 어떻게 보면은 현 정부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는 그 비중이 나름대로는 존재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선거라는 것이 여러 가지 변수에서 변수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안철수가 아주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이 되면은 시청 앞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시외로 보내버리겠다 라고 한 것 때문에 여성계에서는 뭐 대표를 할 수 있는지 몰라도 논란이 됐지요. 근데 놀랍게도 그 시점에 보면은 지지율의 변화가 나타나요. 자, 집권 여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자, 지금과 같이 계속 서울시청 앞에도 그 행사를 유지를 하겠다라고 할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식으로 따라갈 수도 없지만은 하다못해 그 야권이 아닌 여권의 지지세가 강한 다음에서도 보면은 절대적으로 안철수 발언에 옹호하는 댓글이 도배를 해버렸거든요. 자, 이와 같이 그런 어떤 그 이슈 하나하나에서도 지지율의 변화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지금 그 전략 그 틀로는 5번 선거를 보기가 좀 어렵다. 즉 야권 단일에 대한 열망, 그리고 현 정부의 저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야권 후보로서 현 정부의 어떤 그 최고 약점들을 어떻게 비판을 해내느냐, 그 감각에 의해서 선거가 결정날 것이다. 내가 그런 차원에서 아주 희한한 일을 하나 봤습니다. 홍준표가 이분은 남을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거나 남을 칭찬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유일하게 오번에 하나 이야기했던 게 안철수 보고 그 토론회 보고는 저기 초등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발언 저기 사과한다는 발언까지 하게 됐는데, 그런 그 이야기들이 그런 그 사건들이 지지율에 몇 %씩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는 지금 그 기존의 틀로 5번의 선거를 서울시장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저는 이번에 그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서는 그 심판론이 상당히 제일 중요하지 않는가. 지금 후보들이 공약을 이 여러 공약들을 내놓고 있고, 그 여론조사에서 서울 시민들은 부동산 공약을 가장 중요시하겠다 그랬지만 다들 대동소이하게 이 획기적인 공급 그 정책들을 갖다가 이렇게 내놓고, 과연 그게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건가 의문을 들 정도의 공약들도 내놓고 있는데, 그래서 공약에 의한 차별화는 별로 크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 그 4.7 재보선은 그 정권 심판론에 대한 어떤 서울 시민들의 생각들, 이 부산 시민들의 생각들,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보는데, 이게 좀 팽팽합니다. 지금 이제 그 MBS 그 4대 여론조사 기관 그 합동조사에 의하면은 40대 국정 안정론, 안정적인 국정 운종을 위해 여당의 힘을 밀어줘야 된다 40%, 그 다음에 야당의 힘을 밀어줘야 된다는 정권 심판론이 41%입니다. 근데 이게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높아요.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높고, 재밌는 게 부산, 울산, 경남보다도
서울이 더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죠. 정권 심판론적으로.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닌가. 우리가 흔히들 재보궐선거라고 하면은 투표율이 낮고 지지층들이 투표하는 선거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지지층의 결집 현상이 어떠한가. 그분들이 나올 수 있는 명분과 동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보는데, 그 야권 같은 경우는 어떤 정권 심판론 입장에서 안철수 그 당대표가,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이 연말에 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야기했죠. 야권의 어떤 승리를 위해서 자기가 대선 후보지만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메시지가 아직 야권 전체에 유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국힘에서 지금 이제 박영선과 안철수 조사, MBN 그 조사죠. 이 한길 리서치에서 내나 조사한 겁니다. 이게 따르면은 이 39.3 대 39.4로 박영선, 안철수가 완전 박빙입니다. 이거는 0.1% 뭐 오차 범위를 보다도 더 0.1% 차이밖에 안 나는 건데, 이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영선 이 후보 지지가 82.1%, 정당 충성도라 그러죠, 이게. 그리고 국민의힘에서가 61.7%입니다. 그러니까 한 20% 정도 정당 충성도는 안철수 후보가 좀 뒤진 상태에서라도 0.1% 앞섰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선거 통상 보면은 1대1 대결로 가버리면은 그 정당 범야권이,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이 처음에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 기호가 8번인가 10번인가 그랬어요. 10번이었어요. 10번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민주당 지지층은 전부 다 투표한 거죠. 우리가 옛날에 안철수 문재인 2012년 단일화 때도 제가 기억나는 게, 이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안철수를 갖다가 단일화 되더라도 다 지지하는데,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은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되면은 그 지지도가 한 6, 7% 정도 떨어진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떻다 저떻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번에는 이 현재의 안철수 후보에 대한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안철수 후보가 문제가 아니라 대선을 위해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정당 충성도에서는 거의 박영선 의원이라든지 민주당 이 후보 못지않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전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재밌는 게, 제가 국민의힘 사람들 만나보면은 최종 결선, 나경원 후보가 되던 지금 우세한 게 오세훈 후보 둘 중에 한 명 되지 않을까 이건데, 이 둘 중에 한 분 올라가지고 안철수 후보랑 결선했을 때 이게 정당을 지지를 묻지 않고 하는 전시민 여론조사거든요. 아예 정당 묻는 조항을 없애고 그냥 이 부분에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한 번도 실제적으로는 실정되지 않았던 역선택의 우려를 많이 합니다. 우리 황 소장 아까 민주당에서 볼 때 누구랑 하는 게 편하겠나 했을 때 오히려 나경원, 오세훈보다는 안철수가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허점도 있어 보이고, 이게 또 정당 지지도 좀 약해 보이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더 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꾸로 안철수 후보가 여론 지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이 막상막하기 때문에 이 나경원이나 오세훈은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역선택으로 이 나경원이나 오세훈 후보를 민주당 지지층들이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걸 갖다가 우려하는, 또 그걸 또 예상한 사람도 많아요. 과연 우리 정당 역사의 단일화 이런 조사에 있어가지고 역선택이란 말은 많이 나왔는데 그 다음 결과적으로 실정된 바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마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사실 국민의힘이 좀 이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경선 여론조사를 하면은 국민의힘 지지자 무당층만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한 3, 4년 전부터는 그거를 경계를 무너뜨리고 모든 시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식으로 요 조사 포맷이 바뀌었어요. 당내에는 이제
참 그렇게 바뀌는 게 저도 좀 이해한 부분인데 문제는 지금과 같은 당내 인사와 당외 인사, 당외 인사가 유력한 경우가 나왔을 때 사실 지금 이 정당 지지층과 무당층으로만 이렇게 제한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안철수 쪽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니까 할 수 없이 이번에는 전 서울 시민이 다 참여하는 방식으로 경선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뭐 잘 아시잖아요. 민주당 지지층들은 상당히 전략적 투표, 전략적인 그 대응이 빠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사상 초유의 그런 가능성이 발생하지 있다.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그러고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금 선두주자인 나경원, 오세훈 지금 차이가 꽤 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선택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를 그러니까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유효한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조금 저는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안철수로만 아니라 단일화됐을 경우에 안철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앞서도 제가 아까 이 지금 나름대로 지지율 격차를 그러니까 박영선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하고 차이를 벌려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가장 큰 관건이 그건 것 같아요. 앞서 본인이 그 우리 그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왜 서울시장 출마했느냐, 내가 서울시장 되려고 출마한 게 아니라 정권 교체에 쉽게 말하면 미랄이 되기 위해서 출마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되고 난 뒤에는 그러면 국민의당을 비롯해서 국민의힘하고 가면 어떻게 통합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제3지대를 비롯해서 소위 말해서 보수 야권을 어떻게 아울러서 갈 것이냐에 대한 분명한 이 지금 뭡니까 이 타임테이블 그리고 또 행동계획 이런 것들을 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또 본인이 가고 지금 자기가 서울시장이 됐을 경우에는 정권교체에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니까 보수 지지층들한테 손에 잡힐 수 있도록 진짜 실감할 수 있도록 그걸 제시를 해야만 그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안철수 뭐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자기 결국 안 되니까 서울시장으로 한번 해먹자 하고 놓은 거 아니냐 그 정도로 인식되면 그거는 뭐 저는 선거 해보나 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스스로가 정권교체의 미랄이 된다는 부분을 어떻게 각인시켜 줄 것이냐가 저는 가장 큰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안철수 전문가로서 이렇게 네. 저 사람이 제일 처음에 박원순 손들어줬고 그 다음에 문재인 손들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에 들어가서 대표했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표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동계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또 선거 치르고 당 대표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난 또 서울시장 지난번 서울시장 2018년입니까? 거기에 나와서 또 야권 분열해서 3등 했죠. 그 다음에 또 2017년 대선 때는 또 독자 출마해서 또 3등 했죠. 지금 저 양반은 그 자기가 마치 뭐 문정권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막 투사처럼 보수 투사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정치 일생의 대부분은 지금 저쪽이었고 민주당 쪽에 가까웠고 그 다음에 또 실제 이 보수 쪽에 표를 분열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자기가 아무리 뭐 문재인을 타도하겠다 하더라도 이게 매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살아온 부분과 저 사람이 말하는 게요. 차라리 진짜 국민의당이 이 후보가 없고 곤혹스러우면 그냥 중도적 성격을 가진 정치 신인을 갖다가 내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그쪽을 밀어줘서 후보로 하는 게 안철수보다는 훨씬 경쟁력이 있지. 지금 안철수가 여태까지 대부분 여권의 일종의 그 주변에서 정치를 해오고 살아와놓고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왜 자기가 보수 투사가 된 것처럼 말하는가에 대해서 그 논리적으로 유권자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런 부분에서 과연 안철수가 표의 집행력을 가질 수 있겠냐. 보수 중도를 아울러서 또 더 나아가지고 보수 정당의 핵심 지지층들이 기권하지 않고 전부 투표에 참가하겠느냐. 또 안철수로 단일화되었을 때 국민의힘당이 안철수 선거에 지지 유세를 하면서 같이 그렇게 끝까지 승리제 선거를 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딜레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보수층으로서는 안철수가 나온 부분이 차라리 보수가 자신들의 힘을 끌고 모아서 처음부터 가든지 아니면 제3의 후보를 발굴해서 가는 것보다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꼬여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안철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가 단일 후보로 된다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것도 지금 한 달 뒤면은 결과가 우리가 다 다음 달 2월 정도 되면 이미 결과가 나와 있겠는데요. 예. 그 박영선 후보의 어떤 경쟁력이 이 장관 이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 상당히 그 행정 경험을 성과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공약으로 내놓은 것들에 대해서 그 우상호 후보는 민주당답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박영선 후보가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그 공식 선거 운동을 하고 나서 지지율이 상당히 급부상한 건 사실인데 저는 뭐 박영선 그러니까 후보의 그 자체 경쟁력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절실한 부분이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번 서울시장을 졌을 경우에 정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절박감, 위기감들이 결국은 여권 지지층들을 끌어모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번 선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심판론의 야권이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정권 심판론을 뛰어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뭔가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 나름대로 좀 일단 먹히고 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이 부동산 문제에 관련해서 사실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던 상당히 특단의 그 특별 공급 대책 결국 그것도 일단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적실성이 있느냐 여부는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상당히 뭔가 정책의 기조가 바뀌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정권의 비판적이었던 세력들한테 뭔가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하냐의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지금 부동산 특별 공급 대책이라는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 지금 지금 아직 대상지조차 선정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대상지를 만약 구체적으로 깠을 경우에 그때 그 해당 지역의 반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국민들한테 가장 큰 문제가 소위 말해서 이 코로나 문제인데 코로나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첫 번째는 백신 접종의 문제. 지금 당장 26일부터 이제 그 화이자 백신이 들어와서 접종이 시작됐을 때 이것이 과연 차질 없이 얼마만큼 하면서 극복에 대한 이 터널이 끝났구나 하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을 것이냐. 이것이 지금 뭐 논란이 되듯이 뭐 대통령이 먼저 맞아야 되니 안 맞아야 되니 아스트라제네카가 효과가 있니 어느 식으로 이렇게 갔을 경우에 만약 백신 접종 자체가 이 모든 것이 계획이 얽혀질 경우에는 상당히 좀 타격이 클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또 코로나 관련해서는 지금 3차, 4차 지금 재난지원금 문제. 이 재난지원금 문제를 지금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도 3월로 좀 땡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아마 박영선 후보의 경쟁력을 좌우할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한길 홍 소장님은 그 박영선 후보의 어떤 경쟁력이랄까요? 저도 그거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박영선 후보가 전직 지금 장관으로서의 성과를 강조하고 싶고 그 부분을 내세우지만 불행하게도 그 기간이 코로나 기간하고 겹쳐졌어요. 중소기업 자영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성공을 했을는지 몰라도 실제 그 대상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라는 것이 불행한 시기하고 겹쳐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지율에서 박영선 후보가 바로 직전에 장관으로서 했던 그거는 크게 저것부터는 반영이 아니다. 오히려 말씀하셨듯이 차 교수님이 이야기했듯이 안철수 그리고 야권 단일 후보들의 지지율이 초기에 부상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전략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오히려 더 결집을 하는 효과가 지금 박영선 후보의 선전 원인이 아니겠는가.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실제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변수는 4월 초까지 4차 이 확산 국면이 발생을 안 하게 되면 여권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4차 확산이 만에 하나 4월 선거 전후에서 발생하게 되면은 현 정부는 선거 치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가 야당 후보 중에서 야권 단일화 됐을 때 본선에서
그 여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는 이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은 저는 이게 눈에 띕니다. 뭐냐면은 20, 30대의 야당 내 나경원, 오세훈 후보보다 월등하고, 그리고 심지어 박영선 후보와 가상 대결에서 20, 30대에서 이깁니다. 안철수 후보가. 그러니까 지금 보수정당 야권에서 이런 경우가 없었죠. 그 지금. 예, 그래서 이런 현상,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이. 그랬을 때, 간 20, 30대의 그 투표 참가, 그 투표 참가율은 이 재보궐선거에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어떤 변화가, 이 투표율 변화가 상당히 또 중요한 포인트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저번에 20대 제가 분석할 때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20대 노동시장에 아직 진입하지 못한 20대, 30대 초반들은 문재인 현 정부에 대해서 벗어나 있습니다. 지지를 많이 체를 하고 있는데, 이 층이 현재의 국민의힘 지지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안철수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의 문을 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지율이 조금 높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오세훈 후보는 20, 30대에서 박영선 후보한테 다 지는 걸로 나와요. 안철수 후보만이 20, 30대에서 이기는 걸로 나오고. 제가 볼 때 박영선도 솔직히 야권이 제대로 이 과거 정치식으로 공격을 하고 허점을 파면 여러 군데서 허점이나 모순도 좀 많은 사람인데, 현재 지금 이 야당의 체질 자체가 결국 허점이 제대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의지나 원칙이 없다는 거죠. 근데 안철수가 되면 아마 박영선을 제대로 공격을 못할 거고요. 아마 민주당에 누가 그 국민의힘에 누가 후보가 됐다면 당이 받쳐주니까 박영선에 대해서 정면으로 박영선이 뭐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상반되는 부분, 이런 약점, 이런 부분들을 공격을 할 수 있을 건데요. 근데 지금 이런 그 고려를 감안했을 때는 결국은 여건은 안철수가 되는 것이 훨 낫다라는 판단을 제가 볼 때 한 걸로 보여요. 대충 돌아가는 게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당 내부에서도 실제로 자기들이 선거에서 최종 단일 후보가 된다는 것도 지금 스스로 상정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기력하게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버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안철수 후보가 그 출마 선언을 하면서 연립정부를 제시했어요. 그 최근에 이 국힘의 나경원, 오세훈 후보도 또 이게 동의하는 이런 이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됐다, 그랬을 때는 그 시장 선거 캠프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 선거 캠프의 그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김종인 위원장이 저 사람은 민주주의적 준비가 안 돼 있다, 의사결정을 전 본인이 다 한다, 이게 딴 사람은 알지도 못한다. 이번에 금태섭 그 후보와의 그 1대1 이렇게 3지대 토론회, 이 TV 토론에서 거기 나타났더라고요. 금태섭 후보가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렇지 않다, 자기도 다 이렇게 같이 한다, 다만 전부 다 하고 같이 할 수 없으니까 그건 한계가 있을 따름이다 이랬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극복해 나가는,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용광로 같은 캠프가 과연 운영될 수 있을 것인지, 뭐 이 부분도 상당히 이 본선은 이 승부에서는 중요하다 봅니다.